그러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 과연 안전자산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최근 가격에서 보고 있듯이 골드가 과거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자산뿐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장기채는 안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7년 이하, 1년짜리 짧은 채권들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구조적인 변화기잖아요. 구조적인 변화기의 안전자산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무슨 스릴이 넘치는 그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와 관세와 여러 가지 반복적인 말이지만 중요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루하루의 좀 짧은 변화라도 여러분들과 그 부분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진 상황에서의 시장에 대한 뷰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보여주게 될까요를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죠. 트럼프 1기 때 경험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는 살짝 익숙한 부분도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동화에서 봤던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이야기는 그 소년이 늑대가 안 나타났어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보니까 늑대가 안 나타나는 상황이 됐던 거지, 그 소년은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느꼈듯이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던 본인이 관세를 30일 유예하는 걸로 상황을 바꾸고, 그 상황은 바꾸지만 아직 할 수 있어. 그리고 중국하고도 할 예정이고 EU하고는 분명히 할 거고, 하루 만에 쏟아내는 부분들의 얘기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2018년, 16년 그 당시에 겪었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러고 있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익숙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변동성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2016년에서 18년 사이 정도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시장에 주던 영향이 그 당시보다 지금 훨씬 강해졌을 것이라는 부분이 변동성을 증가하는 구조적인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전체 투자자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더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옵션적인 성격이 전보다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옵션에 대한 매매 비중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트럼프 1기와 트럼프의 행동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상황이 하나는 강화되고 하나는 새롭게 생긴 상황, 변동성의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엇물린 상황이라서 구조적인 변동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그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났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서 우리가 변동성을 좀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지난 12월 달에 이제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대세였을 때, 제가 이제 변동성이 좀 증가하고, 시장은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시장은 계속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금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역사상 고점에서 발생하는 지금 현재의 가격 움직임이고, 두 번째는 금리도 지난 한 5년 정도를 봤을 때 가장 높은 레벨 정도의 미국 10년 금리가 4.5% 이상인 수준에서는 일정 부분 채권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상태에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레벨은 그 레벨이고, 그 상태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이고, 그 부분을 트럼프 1기와 다르게 캐나다나 중국이나 EU나 뭐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대들이 대응하는 방식도 그때 1기와는 다른 부분. 그러면 우리가 기존 부분과 다른 부분이나 변동성이 많은데 시장의 레벨은 역사상 고점에 근처에서 이 현상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네, 그 점은 올해 내내 좀 지속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채권을 오래 하신 분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채권과 주식이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다르고, 지나치게 주식시장이 높아서 위험이 증가했을 때, 이걸 주로 밸류에이션으로 보셨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생각이 되고, 그럴 때는 채권이 안전자산 역할을 해요라는 그러한 로직이 과거에 있었던 로직인데,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채권 금리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채권 개박살 났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작동한 것 없고요.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을 어떤 분들은 위험자산으로, 어떤 분들은 안전자산 성격을 금처럼 갖고 있는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산인 만큼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 과연 안전자산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토의 생각은 안전자산은 일단 우리가 최근 가격에서 보고 있듯이 골드가 과거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자산뿐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장기채는 안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 제 생각에는 7년 이하, 그 중단기 채권, 특히 1년짜리 이런 물들이, 짧은 채권들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구조적인 변화기잖아요. 구조적인 변화기의 안전자산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실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전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예전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코로나 사태 때 네이버와 카카오 직원들이 훨씬 더 안전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보다. 근데 30년, 20년 전에는 금융회사 직원이 매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금융회사를 다녀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달라진 기술적인 변화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이해하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자산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런티어의 실적은 좋게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2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30일 유예하겠다라는 얘기도 장중에 안 했었고, 그리고 그 팔런티어의 실적이 나오던 그 순간에 카나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0일 유예하겠다라는 그 상황의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팔런티어 실적은 동일하게 나왔겠죠. 그 동일한 숫자가 나왔다면 시장의 반응은 플러스 5%였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뉴스와 그것이 플러스이냐, 그리고 그 뉴스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보였느냐라는 두 가지가 함께 연결돼서 곱하기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더하기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값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좋은 실적이 나와도 너무나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카나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15%로 올려서 적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만약에 잠깐 나고 나왔다고 하면 팔런티어의 주가가 못 올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안 좋게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러면 이래 라고 하면, 예전에는 공식처럼 투자하는 방식에서는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채권은 주식하고 반대로 움직여, 이렇게 정해놓고 무언가 공식대로 될 것 같은 세상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만큼 환경과 개별은 시장 전체를 전체라고 했을 때, 기업들은 하나의 일개 기업은 부분이잖아요. 그 전체와 부분이 서로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주는 게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전체가 부분에 영향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은 이것을 상황마다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떠오르는 기억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채권 시장에서 처음으로 채권 시황의 타이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게 한 1, 2년 정도 전이었었는데, 그만큼 예전에는 채권 시장 전체가 하나의 일개 기업이 아무리 대장 1등 기업이라고 하고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실적이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가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식과 채권 시장의 연계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긴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대형 기업의 실적이 채권 시장 전체의 그날 금리를 움직이는 상황도 발생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참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그때 달라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가 됐지만 그때그때 다르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는 예전보다는 좀 더 어려워진 거죠. 달러는 지금 차트를 하나 보시면 지금 2019년부터 달러에 대한 포지션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가장 그 구간에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포지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느끼시겠지만 언론이나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언론 말고 또 하나 생겼죠. 이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이 같은 얘기를 할 때는 그 현상이 피크일 확률이 높을 때도 있고 아예 너무나 많이 떠들었지만 팔런티어 같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내용을 떠들지 않고 있을 때는 그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환율이라는 것은 전체 시장에 상대적인 밸류만 있지 절대적인 밸류가 바뀌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들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피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는 엔화에 대한 포지션이 극단적으로 숏으로 갔다가 풀리는 부분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현상을 봤었고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달러의 강세와 달러의 강세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달러에 대한 강세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GDP에 대한 전망이 좋아질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갈 때 이 많은 부분은 다 달러 강세 요인으로 전통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달러는 109라는 달러 인덱스 레벨을 넘어서지는 않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거 봐 나한테 맞는 현상과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있죠. 그 부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시장의 가격은 움직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만한 이 포지션이 가장 단적으로 달러의 선호도가 증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세의 의견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결론은 뉴스보다 수급이 더 중요한 구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금 가격은 작년 2024년 내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해지의 수단인지는 저는 좀 헷갈려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작년이라는 부분은 2024년은 미국 시장이 내내 올랐잖아요. 미국 시장이 내내 올라오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다라면 그때 약했었다면 그 상관관계가 서로 반대였다면 지금 와서 이 부분을 여전히 상관관계가 반대이니까 해치의 수단이라는 것으로 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작년에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냥 반영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자산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상관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부분은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될지는 전하고 다른 2024년 내내의 움직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선호하는 지금의 가장 안전자산은 현금 비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종목 픽을 잘하면 그다음에 자산군의 픽을 잘하면 100%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낼 수 있는 수익보다 변동성만 커지고 방향성이 없으면 이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현금을 50%를 가지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픽을 잘하게 되면 그 부분이 비중은 낮지만 적절한 수익률과 혹은 100%를 갖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게 비중 문제보다는 어떠한 픽을 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변동성의 증가라는 부분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응하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픽을 지금 현재 세상이 움직이는 부분과 적합한 포지션을 잘 골라놓는 두 가지의 조합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히 시장이 매우 높은 상황 이상에서는 주도주가 잘 바뀌지 않고 가는 애들만 가요. 전체 시장의 소수의 퍼센트만 한 10에서 15%의 종목군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움직이지 이게 브로드하게 펼쳐지는 것은 시장 단계의 한 3분 우선에서 5분 우선 사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에 가는 종목의 숫자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면으로 봐도 그렇게 확산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한 안정성과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의 조합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은 펀더멘탈은 밸류에이션 상에서 충분히 지금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싸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유동성이라는 부분의 흐름이 작년 12월, 11월 가을 대비했을 때는 가을, 겨울 대비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당연히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하고 최근에 변동성을 보시면 빅스의 움직임이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에 머무르는 구간이 가장 변동성이 낮았던 12에서 15 사이에 머무르는 구간보다 많이 자주 올라오고 그 레벨에서 유지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오투가 여러분들께 조언 드리는 것처럼 오래된 투자자들은 전보다 더 안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기관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자기 펀드의 현금 비중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된 투자자만이 기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한 1, 2년 정도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투처럼 2, 30년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면서 전체적인 기관 투자자의 평균값이 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러컨 밀러 같은 분들도 그런 분이 될 것이고 하워드 막스 같은 분들도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그러한 의견들을 내는 레터를 보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사람들은 조금씩 이 생각이 당장 하루 일주일 정도의 주가의 흐름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내가 더 시장의 전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한 부분의 비중을 조금은 준비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도 접하시고 계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강화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플레이어들이 줄어들면 거래량은 떨어지겠죠. 라는 부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 거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들도 꼭 같이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하기 좋은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경제 정책 불확실성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를 보시면 최근 1월 말에 그냥 그 기존에 선을 그리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늘로 치솟아 가지고는 점을 하나 찍는 것처럼 저 위에 상승해서 올라가서 찍혀 있는 점을 보시는데 비슷한 위치가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사태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IT 버블 때보다도 높아진 상태로 그냥 하루 만에 뛰어 올라 버렸어요. 뭐 관세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만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가능성은 매우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트럼프가 아닌 이상은 이것을 그 전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 유튜브나 의견들을 보시면 지나고 나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거나 아무 생각이나 막 떠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 변동성과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동시에 가는 것이 그 뉴스와 팩터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이 그런 식으로 직선으로 움직인다라는 이것 또한 구조의 변화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말씀드렸던 옵션적 성향의 시장이 강해졌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 차트의 움직임을 보셔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인가를 미리 맞출 수 있는 것이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다면 근데 변동은 커졌다라면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 세상이 됐다는 것,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뭘 자꾸 맞추려고 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이해를 넓히는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우님들도 뭐 저 오투도 너무나 크게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 우리 투자자 모두에게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제 예전부터 강에서 살던 시대에서 이제는 바다에서 온 시대로 투자가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큰 파도가 올 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강에서는 물결이 세지면 그 강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큰 파도가 오는 방향과 배를 일치시켜 놓고 노를 저으면 안 됩니다. 큰 흐름을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방향성만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달라지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그러한 부분의 예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가 그런 큰 파도가 왔습니다. 그 큰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가 오는 방향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방향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뭔가 불필요하거나 내 포트폴리오나 계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 지금 새로 바뀐 구조에서는 맞다라는 것을 이번 변동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구조를 잘 만드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